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당시 케빈인 옆면에 반사된 영상. 여기서 무엇이 간접 화면이고 무엇이 직접 화면인가? 또 사무실 캐비닛에 비친 간접 화면은 어떤 것인가? 우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고소인 가모는 휴대폰을 책상에 세워 고정한 채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했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왼손에 든 채 가모의 동작을 촬영했다. 사진 참조. 두 동영상은 모두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런데 가모의 휴대폰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좌측에 회색의 캐비닛이 있고 그 캐비닛에 흐릿하게 반사된 영상이 나온다. 앞쪽 사진 참조. 휴대폰 화면 속 캐비닛에 반사된 영상이므로 변호인은 이를 간접 영상이라고 지칭하고, 휴대폰 화면 속 물체에 반사되지 않고 직접 촬영된 휴대폰 영상을 직접 영상이라고 지칭하였다. 왼쪽 사진이 노란색 점선 안에 고소인이 설치하여 촬영 중인 고소인의 휴대폰이 보인다. 이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의 캡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고소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의 캡처 사진 피고인이다.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두 영상은 어떻게 다른가? 간접 영상은 가모 휴대폰 동영상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가모 동영상의 나머지 4분의 3과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은 모두 직접 영상이다. 그 차이점은 극명하다. 고소인의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38초 참조를 보면 왼쪽 4분의 1 부분에 모두 회색의 사무실 캐비닛이 있고 그 캐비닛에 희미한 영상이 비친다. 그것이 간접 영상이고 그 오른쪽은 휴대폰이 직접 촬영한 직접 영상인 것이다. 앞선 사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간접 영상은 윤곽, 형체, 색깔 등이 흐릿하고 불분명하다. 반면에 그 옆에 직접 영상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것과 다름없이 선명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모두 직접 영상이다. 판사 영상에 대한 AI 판사의 판단. 캐비닛 측면에 반사된 영상에 대하여 AI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판사 영상에 대한 AI 판사 판단. 상고심 변호인 주장의 적절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해당 주장에 포함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법적 원칙 및 과학적 분석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주장 요약. 사실심의 판단 근거, 흐릿하고 불분명한 간접 영상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원심 판단과 직접 영상의 상충. 원심 판단이 선명한 직접 영상 내용과 충돌한다. 전문가 의견과의 불일치. 원심 판단이 영상 분석 전문가의 과학적 감정, 의견과 배치된다. 2. 분석 및 판단. 흐릿한 간접 영상의 증거력. 법적 판단에서는 모든 증거가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재판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 흐릿한 간접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진실에 근접하는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면 증거로서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신뢰도가 낮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의 적절성이 의심될 수 있다. 직접 영상과 간접 영상의 상충. 선명한 직접 영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라면 흐릿한 간접 영상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직접 영상의 내용이 간접 영상과 상반되거나 직접 영상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직접 영상의 신뢰도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전문가 감정 의견과의 배치. 영상 분석 전문가의 감정 의견은 과학적 기초에 의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흐릿한 간접 영상에 의존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적절성 여부의 판단.
적절하지 않음, 흐릿한 간접 영상이 직접 영상과 상충하고 전문가 의견과도 배치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은 사실 오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조건부 적절, 만약 흐릿한 간접 영상이라도 다른 증거, 예, 증언, 현장 검증과 결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판단은 적절할 수 있다. 3. 결론. 주장의 적절성은 흐릿한 간접 영상의 증거력이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직접 영상 및 전문가 감정 의견과의 상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있다. 흐릿한 영상이 직접 영상과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면서 주된 판단 근거로 사용된 것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직접 영상과 간접 영상 중 어느 것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영상에 의한 당시 상황의 해석이 상충될 경우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부디 과학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직접 영상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함은 삼척 동사도 잘 알 것이다. 동시간대 고소인 가모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재생해 두 직접 영상을 비교하면서 당시 상황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합리적이자 상식이다. 간접 영상은 직접 영상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재판의 보편적 원칙인 최량 증거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5심의 일반적 구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발생했을까? 실제로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상고심이 어떻게 진행될까?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6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한 박시환 교수는 민주법학 제62호 2016년 11월에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과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내규, 사법연감 및 대법원 공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사건 수가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심리 중심의 재판이 아닌 서류 중심의 사전검토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사건 접수와 배당.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먼저 해당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다. 이때 대법관 중 1명이 사건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게 되며 이를 주심이라고 한다. 다만 주심은 곧바로 지정되지 않고 상고 리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야 정해진다. 이 재판 연구관의 1차 검토, 신건 검토, 사건 기록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이를 분석하는 것은 재판 연구관이다. 이들은 현직 판사로서 대법관 대신 사건의 성격과 처리 방향을 1차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검토 단계에서는 실제 쟁점이 타당한지보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상고 사유가 법률적으로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검토 결과는 요약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주심 대법관에게 제출된다. 3. 보고서에 따른 사건 처리 방향 결정. 주심은 재판 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1. 사전 형식 요건에 따라 상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 2. 간단한 이유만 붙여 간이 기각. 3. 법리적 쟁점이 있다면 다른 연구관에게 추가 검토 지시. 4. 이견이 있거나 판례 변경 사안이면 전원 합의체 해부. 대부분의 사건은 1번이나 2번 경로로 종결된다. 실제로 주심이 연구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비율은 매우 높고 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판결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4. 소부 합의와 판결 선고. 주심의 판단을 바탕으로 소부 내에서 합의가 진행된다. 여기서 4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나 사건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주심이 주도한다. 소부 합의는 통상 의견 충돌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바로 그 결과에 따라 판결문이 작성되고 선고된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분석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심증주의에 위반 없음, 법리 오해 없음 등의 문구로 간략히 정리된다. 5. 구조적 문제. 이 구조는 효율적인 대량 사건 처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진실 발견에는 취약하다. 피고인의 상고 리유서에 포함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실제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본래 가져야 할 정밀한 판단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상고심 판결문 상당수는 형식적으로는 기각이라 명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리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 람발데는 대법원 간이기각. 그렇다면 실제로 테니스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된 것일까? AI 판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 사건 상고심에 대한 AI 판사 분석. 1. 이 사건 상고심은 실질적으로 이 간단한 이유만 붙여 간이기각에 해당한다. 상고 리유서에 제시된 구체적 쟁점과 법리적 주장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심리나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단문, 기각, 리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판결문은 논리와 경험치에 반하지 않고 법리 오해가 없다는 정형화된 문구만을 남긴 채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리유서에서 지적한 7가지 법령 위반 사항, 즉 무고죄 구성 요건 판단의 오류, 허위성 인식의 결여, 자유심증주의 일탈, 영상 감정의 배척, 폭행 개념의 오해, 경찰, 검찰의 불송치, 결정 누락 등은 모두 판결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3.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단지 기각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판단이 없는 기각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논문에서 지적한 내용 없는 상고기각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대법원 상고사건의 90% 이상이 재판 연구관의 1차 검토 보고서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주심과 소부가 신건조 보고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각한 전형적 사례다. 결론적으로 4. 이 판결은 법리적 검토 없이 형식만 유지한 간단한 리유만 붙인 간기각이며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절차를 생략한 결정이다. 판결문은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인 법률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판단된 것이 아니라 판단을 회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지대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형식상 3심제이지만 실질적으로 3심제는 소수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혜일 뿐이다. 많은 국민들은 3심제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3심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간기각이 넘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 혹은 대법관의 편의를 위해 무고한 시민이 유죄로 확정되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사법부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직무유기죄가 떠오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18.